에베레스트. 이제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처럼 느껴질 거예요.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고정된 밧줄을 따라가고 정상으로 가는 길엔 늘 사람들이 북적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관광 산업의 이면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숨어 있어요. 거긴 거칠고 무겁고 아무 말도 없는 진짜 산이 존재해요. 상업 등반팀이 절대 가지 않는 곳, 경험 많은 산악인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경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독일인 요스트 코부쉬예요. 그는 남들이 되돌아서는 곳을 혼자서 겨울에 산소 없이 오른 사람이에요. 요스트의 등반은 기록 경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맨정신의 끝, 그 경계에 스스로 도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매번 산에 오를 때마다 정말로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가장 힘든 길을 가겠다 선택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보르크 홀츠하우젠. 그저 조용한 독일 시골 마을이고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도 교회 종탑 정도예요. 여기서 요스트 코부쉬가 자라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앞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위를 봤어요. 집 뒤편에 작은 언덕도 산처럼 보이고 숲길 하나하나가 그에겐 모험이었죠. 나무 하나조차 도전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축구를 할 때 요스트는 자기 키보다 높은 곳만 찾아 기어 올랐어요. 부모님이 그를 등산에 데려가면 요스트는 항상 제일 앞에서 빨리 걷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요스트가 처음으로 무서운 데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말한 때가 9살이었어요. 12살 땐 동네에 있는 인공 암벽장에 찾아갔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컬러 홀드, 밑에는 두툼한 매트, 안전해서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죠. 근데 요스트가 빠져든 건 아드레날린 같은 스릴이 아니라 훈련과 규칙 그 자체였어요. 독일식 등반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힘보다 기술, 속도보다 컨트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 요스트는 눈으로 루트를 읽고 무게를 나누고 발 딛는 감각을 익혀요. 트레이너들은 눈치를 채요. 이 친구는 급하지 않다 생각을 많이 한다. 10대다운 직감보다는 신중함이 있었죠. 몇 년이 흘렀고 요스트가 18살이 됐어요. 그 앞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대학 아니면 군대. 요스트는 군대를 고르죠.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집안 남자들은 항상 군복무를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스트를 산악부대에 배치한 거죠. 알프스에서 진짜 눈, 진짜 얼음, 진짜 고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든 복무라고 하지만 요스트는 그걸 생존의 학교로 받아들여요. 30kg짜리 배낭을 메고 행군, 영하 20도의 텐트 야영, 빙에서 하는 훈련. 거기선 실수 한 번에 바로 크레바스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군대는 그의 취미를 본격적인 생활로 바꾸어 버려요. 이젠 그저 오르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무거운 가방을 메야 했고 얼음과 눈 위에서 훈련했고 추위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처음 허리도 성치가 않게 됩니다. 심각하지도 않고 산악부대에선 흔한 일이지만 살짝 요상했죠. 행군을 하면 뻐근했고 짐 들다가는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심겨진 약점, 이 무게가 앞으로 계속 그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 알프스에서 팀의 안전을 누리면서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나 혼자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더 높이, 더 춥게, 더 위험하게. 그저 조용한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 점점 고독한 고도와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요스트 자신도 몰랐죠. 그는 그냥 항상 그래왔듯이 위로 오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다. 2013년 키르기스스탄, 요코봉, 해발 5130m. 요스트는 21살이었다. 그에게 이건 첫 번째 진짜 원정이었다. 훈련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산행. 베이스 캠프는 마치 옛 소련 박물관 같다. 녹슨 연료통, 30년은 됐을 것 같은 밧줄, 이곳저곳 테이프로 붙여놓은 헐거운 장비. 분위기 자체가 묘한데 마치 시간이 80년대에 멈춘 듯하다. 하지만 요스트에겐 이게 마법처럼 느껴진다. 여기엔 편안함 같은 건 없다. 산만 있고 산을 오르러 온 사람들만 있다. 요스트는 작은 팀이랑 묶여서 올라간다. 처음 몇 시간은 완전 들떠 있다. 부추 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리고 공기는 너무 맑아서 귀까지 울린다. 하지만 3000m가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 눈이 갑자기 뒤죽박죽, 아예 지탱이 안 될 때도 있고 한순간에 푹 꺼지기도 한다. 발 밑으론 보이지 않는 균열, 얼음으로 된 깊은 틈이 덫처럼 숨어 있다. 실수로 잘못 디디면 바로 위험이다.
요스트는 심장이 두근두근 더 크게 뛰는 게 느껴진다. 이건 그냥 실내 암벽장이 아니다. 실수 한 번이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등반 나흘째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린다. 다른 팀이 엄청 급하게 정신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동료를 데리고 알피니스트 한 명이 하산하다가 20m쯤 추락해서 얼음에 세게 부딪힌 거다. 얼굴은 벌써 회색, 눈은 감겨 있다. 급하게 만든 들것에 실려 스키랑 밧줄, 점퍼 등으로 꾸며 끌려간다. 요스트는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본다. 인생의 처음으로 죽음이란 걸 바로 눈앞에서 느낀 순간이었다. 뉴스 기사도 아니고 누가 들려준 얘기도 아니고 진짜 현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은 생명이 위태롭다. 아마 살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산은 안 가린다. 누구든 시험에 든다. 요스트와 동료들은 다시 등반을 이어간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각자 뭐가 머릿속에서 맴돈다. 그래도 우리도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다. 바람이 얼굴을 베고 희박한 공기에 폐는 다 들어간다. 그래도 요스트는 끝까지 간다.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다.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냉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뭔가 안에 껴 맞춰진 듯한 그런 느낌. 하산할 때가 항상 더 위험하다. 몸도 지쳤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요스트는 정말 천천히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내려간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땐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금 더 침착해졌고 더 지구력 있어졌고 더 경계심도 생겼다. 저녁에 모닥불 옆에 앉아 요스트는 그 알피니스트를 떠올린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 남자는 살아남았다. 진짜 다행이었다. 하지만 요스트가 깨달은 게 있다. 자신도 언제든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더 높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고 싶어진다. 이유는 딱히 없다.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된다. 본능적으로는 겁내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겠지만 요스트 안에서는 오히려 산에 대한 끌림이 더 커진다. 마치 산이 뭔가를 보여준 것 같고 그 뒤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다. 2014년 네팔 아마다블람 해발 6,812m, 현지에서 어머니의 목걸이라고 불리는 산. 이름은 엄청 예쁘지만 진짜 죽음 가까이 가는 장소다. 요스트는 22살이 되었고 어쩌면 미친 선택을 한다. 산소통 없이, 팀의 지원도 없이 혼자서 산을 오르기로 한다. 처음 몇 미터는 정말 적막하다. 말소리도 발소리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호흡소리랑 부추빛 눈 부서지는 소리만 남는다. 얼음벽들은 유리로 만든 성당처럼 아득하게 서 있고 차갑고 무시무시하게 아름답다. 요스트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인다. 실수 한 번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해발 6,000m를 넘기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냥 센 게 아니에요. 완전 미친 폭풍이에요. 바람이 사람을 날려버리고 마치 헝겊 인형처럼 휙휙 던져요. 요스트는 얼음에 아이스엑스를 받고 바짝 경사면에 붙어 있어요. 바람 소리가 엄청 커서 귀가 멍해질 정도예요. 이건 자연이 알려주는 거죠. 준비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덮쳐요. 버티거나 아니면 쓰러집니다. 요스트는 정상에 도달해요. 거기서 잠깐, 길어야 몇 분 서 있어요. 기뻐서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만 쉽니다. 희박한 공기에 폐가 화끈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그는 알아요. 해냈다는 걸 혼자서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요. 1년 뒤 2015년 에베레스트. 요스트는 큰 대원 중 한 명이에요. 쿰부빙하 아래 베이스 캠프엔 텐트랑 깃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축제 같아요. 누군가는 등반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이미 다녀와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요스트는 적응하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가요. 기대도 크고 날씨도 좋아요. 4월 25일 오전 11시 56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다들 무슨 일인지 몰라요. 텐트가 덜컹대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려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음이죠. 쿰부 아이스폴, 거대한 얼음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버스만한 얼음덩이가 굴러떨어지며 모든 걸 박살냅니다. 공기는 비명으로 가득 차요. 요스트는 캠프 끝에서 바라봐요. 눈사태가 어느 구간을 완전히 뒤덮는걸요.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이 이제는 얼음과 돌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에요. 산 전체가 흔들리고 발밑의 땅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무섭게 예측 불가로 변하죠. 모든 곳이 혼란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뛰어요. 누군가는 넘어지고 균형을 잃어요. 네팔 지진 2015년 규모는 7.8, 전국적으로 거의 10,000명 가까이 희생돼요. 에베레스트에선 22명. 눈사태가 베이스 캠프 일부를 덮쳐요. 요스트는 살아남아요. 더 똑똑하거나 더 빨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운이었어요. 한 걸음만 옆으로 갔어도 없었을 거예요. 이후 몇 시간은 완전 멍하죠. 요스트는 텐트랑 얼음 더미에서 부상자들을 꺼내는데 힘을 보태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충격에 말을 잃어요. 요스트는 말 없이 몸이 알아서 움직이듯이 일해요. 손은 그냥 움직이고 머리는 텅 비었죠. 밤이 되어서야 조용해졌을 때 그는 텐트 옆에 앉아요. 그리고 산을 바라봐요. 에베레스트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무심하게. 적도 친구도 아니에요. 산은 그냥 있어요. 오르고 싶으면 그건 온전히 내 책임인 거죠. 그때 요스트의 머릿속에서 뭔가 딱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로 자기 한계를 알고 싶으면 8,000m급 본구리를 해야 한다는 걸요. 관광 코스 말고 진짜로 위험하고 치명적인 데로 가야 한다는 거죠. 2016년 안나푸르나 8,091m. 통계가 무자비해요. 이 산에 도전하는 3명 중 1명은 돌아오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8,000m 본구리죠. 요스트는 24살이고 산소통 없이 오르기로 해요. 안나푸르나는 높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쏟아지는 눈사태, 수톤씩 떨어지는 얼음덩이, 변덕스러운 날씨, 한순간에 햇빛이 폭설로 시계는 순식간에 제로가 되죠. 코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빙하 밑으로 지나가요. 산악인들은 이걸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러요. 오늘이 내 차례가 아니길 빌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요스트는 느리지만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계산하면서요. 해발 7,000m쯤 되면 폐가 타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온몸이 한계까지 몰려가는 거죠. 산소 마스크 없이 한 번 숨 쉴 때마다 마치 싸우는 것 같아요.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도 꼬여요. 그래도 그는 계속 올라가요. 정상까지 도달하죠. 거기서 몇 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내려와요. 살아있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알아보죠. 조용하게. 스폰서도 없이, 대단한 말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를 올라갔으니까요. 이젠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결과물이죠. 2017년 파키스탄 난가 파르밭 킬러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해발 8,126m. 요스트는 주봉이 아니라 보조봉인 난가 파르바투에 도전하기로 해요. 꼭대기는 아니지만 이 경로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험한 경사, 얼음 절벽, 한 번 미끄러지면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곳들이에요. 이번 시즌 중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요스트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올해의 길을 스스로 열고 있죠. 여기서 느끼는 추위는 그냥 시린 게 아니에요.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금방 마비될 정도고 바람은 얼굴을 칼처럼 베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숨 쉬는 것조차 아파요. 찬 공기가 목을 들 만큼. 해발 7,500m쯤에서 요스트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름이 깔려 있고 위를 올려보면 바위랑 얼음밖에 없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예요. 세상 끝에서 혼자인 이 기분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에서 힘을 얻죠. 결국 정상까지 올라가요. 이번 시즌 첫 등정이에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골든 아이스 X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죠. 이건 등반계의 오스카 같은 상이에요. 정말 특별한 등정을 한 사람에게 주는 전 세계 알피니스트들이 인정해주는 상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 최고의 연계예요. 근데 요스트에게는 아니에요. 인정받는 건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게 산에 오르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는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도전을 원해요. 실수 한 번이 용납되지 않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그런 도전이요. 이제 보통의 8,000m 고봉들은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에게는 지나온 단계처럼 느껴져요. 안나푸르나 난가파르밭 위험하긴 해도 여긴 이미 사람들이 오가요. 길도 나 있고 성공의 기록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룰도 있죠. 그래서 요스트는 뭔가 다른 걸 찾아 나서요.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겨울이 오면 산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곳. 혼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그런 자리. 산소 없이 올라야만 하는 그냥 기록이 아니라 진짜 극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 그리고 그는 그걸 찾아내죠. 에베레스트, 서쪽 능선, 겨울, 혼자, 산소 없이. 죽으러 가는 미션처럼 들리지만 요스트에게 이 조합만이 진짜 의미 있는 도전이에요. 에베레스트, 해발 8,849m,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이제 더 할 게 뭐가 있어 싶을 거예요. 수천 명이 이미 정상에 올랐으니까요. 산소 마스크 쓴 관광객, 가이드, 상업 등반팀, 고정 로프와 발자국, 마치 등산 인파 같아요.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산업이 전혀 닿지 않는 정말 특별한 방향이 하나 있어요. 서쪽 능선. 거의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길이에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하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죠. 이 경로로 처음 오른 사람들은 1979년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 등반대였어요.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죠. 2달 동안 서로를 지켜주면서 중간 캠프를 만들고 산소도 썼어요. 그런데도 겨우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루트를 지나간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비교하자면 클래식한 남쪽 길로는 매 시즌마다 수백 명의 등산가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쪽 능선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 번째, 고도 때문이에요. 이 루트는 능선을 따라가는데 완전히 바람에 노출돼 있어요. 숨을 곳도 막아줄 것도 없죠. 여기서 바람은 진짜 미친 듯이 불어요. 시속 100에서 120km. 그냥 산 위에서 사람을 날려버릴 기세죠. 두 번째는 추위예요.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금속도 그냥 갈라지고 로프도 뻣뻣해지고 사람은 그저 느릿느릿 얼어가는 고기 덩어리가 돼요. 세 번째는 고립감이에요. 서쪽 능선은 표준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뭔가 잘못되면 구조대도 못 와요. 그건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거든요. 요스트는 지도도 찾아보고 이 길을 간 사람들의 기록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들 똑같이 말해요. 여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여길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에베레스트 겨울 등반 자체도 너무 드물어요. 조건이 너무 빡세서 대부분은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겨울에 그것도 혼자서 산소통도 없이 서쪽 능선 가는 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인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요스트가 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길을 걷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싸워가면서 가고 싶은 거죠. 팀이란 안전장치도 없고 산소 마스크도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고요. 믿을 건 자기 체력과 의지뿐이죠. 2018년에 요스트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훈련은 더 혹독해져요. 몇 주씩 추운 데서 지내고 고산 조건도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멘탈 트레이닝도 계속하죠. 왜냐하면 해발 8,000m에서는 산소 없으면 뇌가 진짜 멈춰요. 생각이 꼬이고 판단도 느려지고요. 준비가 안 된 채 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덜 하더라도 정직하게. 힘듦이 내 진실을 가려내는 필터다.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철학이죠. 요스트는 기록 자체를 위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을 원해요. 산에서는 자기를 쉽게 속일 수 있거든요. 산소통 쓰고 정복했다고 하거나 팀이랑 같이 가놓고도 자신만의 성공처럼 말하기 쉽죠. 근데 요스트는 오직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 지원도 산소라는 도핑도 환상도 없이요. 2019년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의 계획 정말 간단하지만 동시에 미쳤죠. 겨울, 서쪽 능선, 오직 혼자, 산소 없이. 전 세계 알피니스트들은 이걸 보고 존경 반, 의아함 반이에요. 존경은 진짜 배짱이라는 거고 의아함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요스트는 보장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걸 위해 준비됐죠. 2019년 12월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요스트는 텐트 옆에 혼자 서서 산을 바라봐요. 그냥 텅 비었어요. 상업팀도 관광객도 가이드도 없어요. 겨울에는 여긴 거의 아무도 안 와요. 너무 춥고 너무 위험하고 성공할 확률도 너무 낮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체크해요. 텐트, 침낭, 작은 버너, 최소한의 음식들. 쓸데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발 고도에서는 모든 그램이 무겁거든요. 그는 최대한 가볍게 가요. 왜냐면 혼자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다 들어야 하거든요. 어려운 구간에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떨어지면 무타쉿도 아무도 못해. 첫날부터 날씨가 들쭉날쭉해. 바람은 1시간마다 방향도 세기도 확확 바뀌고 어떨 땐 잠잠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 불어. 하늘은 구름으로 꽉 가려져 있고 시야도 안 좋아. 예보도 서로 다 달라. 그런데도 요스트는 결심해. 간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있는 조건에서 최대한 해보는 수밖에. 오르는 첫 며칠은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직 몸이 고도에 적응을 못해서 한 발 한 발이 엄청 힘들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숨은 가쁘고 심장은 쿵쿵거려. 그래도 올라가. 1미터 또 1미터. 1시간 또 1시간. 해발 7,000m에 오르자 진짜 추위가 시작돼. 그냥 겨울에 밖에서 느끼는 그런 추위가 아니야. 뼈, 아니 뇌까지 파고드는 한기.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바람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도 뚫고 들어와. 요스트는 야영 준비를 해. 텐트 친다는 게 그냥 천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 얼음에 말뚝 박고 줄 단단히 매고 바람에 버틸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야 해. 밤이 되니까 바람이 더 세져. 텐트가 종이처럼 구겨지고 천은 엄청나게 퍼덕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요스트는 침낭 안에 누워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 바람 한 번 몰아칠 때마다 충격파가 막 온몸을 때리는 것 같아. 텐트가 삐걱거리고 이음새가 곧 터질 것 같지. 이 상태에서 천이 찢어지면 끝이라는 걸 알아. 그런 고도에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눈이 다 날아가서 바닥에 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어제 눈으로 덮였던 곳마저 다 벗겨진 거지. 얼음이 햇빛에 반짝거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야. 바람이 계속 분다는 얘기고 위로 갈수록 더 심하다는 뜻이지. 그래도 요스트는 올라가. 해발 7,200m. 여기부터 머리가 느려지기 시작해. 생각이 한 박자씩 늦게 떠오르고 결정 내리기도 더 힘들어. 희박한 공기 때문이야.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지. 마스크 없이 오르면 그 느낌이 확 와. 머리가 솜에 파묻힌 것 같고 세상이 뿌옇게 보인다. 크레바스는 점점 깊어져. 요스트는 눈밭 아래로 까맣게 입을 벌린 구덩이들을 다 피해가. 매 발걸음마다 조심. 체크 또 체크. 저기 빠지면 끝이야. 아무도 구해낼 수 없고 어디서 사라졌는지도 모를 거야. 7,360m. 요스트가 멈춰서. 위를 봐. 정상이 아직도 1,500m 넘게 남아있어. 주위를 둘러봐. 눈은 불안정하고 바람 세지고 구름 다가와. 눈사태 위험이 크다는 게 느껴져. 경사, 쌓인 눈, 산이 내는 소리로 알 수 있지. 그리고 결심해. 돌아선다, 내려간다. 혼자 산행하는 사람에겐 흔치 않은 선택이야. 왜냐하면 돌아서면 못 해냈다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거든. 산이 더 세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하지만 요스트는 알아. 살아 돌아가는 게 죽은 영웅보다 낫다는 걸. 여기 온 건 죽으려고가 아니었어.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아. 이번에는 부족했다는 걸. 내려가는 길은 더 힘들어. 몸은 바닥나고 집중력도 툭툭 끊긴다. 가파른 구간에선 등에서 찌릿. 군대 시절에 다쳤던 곳이 신호를 보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냥 체크리스트 한 항목처럼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다는 뜻이지. 그래도 결국 베이스 캠프까지 돌아온다. 살아서 멀쩡히.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어. 나는 다시 올 거야. 더 잘 준비해서 더 강해져서. 실패가 그를 무너뜨리진 않아. 오히려 더 많은 걸 알려줬거든. 이제 그는 그 길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어디가 힘든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탐색일 뿐이죠. 준비만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요스트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였죠. 추위 속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완전히 혼자서 훈련했어요. 최근 10년간의 기상 데이터까지 다 챙기고 서쪽 능선에서 실패했던 모든 원정 기록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패턴을 찾고 산이 기회를 주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캐치하려고 한 거죠. 2021에서 2022년 겨울 다시 베이스 캠프에 돌아왔어요. 어디에 텐트를 치고 어디에서 체력을 아끼고 어디에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죠. 기술적으로도 더 세졌고 체력이나 정신력까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최악의 상황도 각오돼 있는 거죠. 근데 산은 이런 준비 따윈 신경 안 써요. 첫 주부터 날씨가 장난 아니거든요. 사이클론이 지역 전체를 덮쳤고 바람은 시속 130km까지 치솟아요. 그 정도면 사람도 그냥 날려버릴 수준이에요. 제대로 서 있기도 걷기도 텐트조차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요스트는 베이스 캠프에서 그냥 기다려요.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등반을 시작해요. 해발 6,800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날씨가 돌아버린 거죠. 눈은 거의 수평으로 휘날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온도는 더 떨어지고 온도계는 영하 50도를 가리켜요. 그 정도면 맨살이 몇 분 만에 동상 걸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문제예요. 내쉰 숨이 얼음 결정이 돼서 수염, 속눈썹, 후드에 다 들러붙잖아요. 결국 그는 다시 내려와서 또 기다려요. 위성 예보를 봐도 좋은 소식은 없어요. 날씨가 안정될 창이 좀처럼 안 열려요. 보통 겨울 에베레스트는 며칠간 바람이 멈추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대기가 불안정하고 기압은 들쭉날쭉. 사이클론도 연달아 오고요. 요스트는 또 한 번 도전해요. 이번에는 해발 7,000까지 올라가서 슬로프에서 하루를 자요. 이튿날 아침 몸을 일으켜보니 더는 갈 수 없다는 게 딱 느껴져요. 바람이 사람을 맞고 눈은 쏟아지고 위에서는 눈사태가 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려요. 그 소리는 등산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죠. 그런 건 눈이 언제든 한 번에 쌓여 있다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 그는 또 방향을 틀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와요. 내려오는 매 순간이 진짜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대로 위에서 얼어 죽거나 떨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텐트 옆에 앉아 계속 생각하게 돼요. 2번 연속 산이 기회를 안 줬죠. 통계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로 가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이쯤 했으면 됐지. 넌 이미 해볼 만큼 해봤잖아.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요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산이 이번엔 이겼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날씨는 계속 변하니까
언젠가 기회가 될 창이 열릴 수도 있죠. 다음 시즌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왔어서 여기서 그냥 멈출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2년의 준비, 2번의 실패, 2번이나 살아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던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고, 이건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뭔가 그 이상이에요. 이 산이 이제 그냥 삶의 일부가 돼버린 것처럼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왜 또 올라가는 거야?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 그는 담담하게 대답하죠. 거의가 꼭 완전 불가능하단 뜻은 아니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야. 아직 그걸 못 찾았거든. 이건 영웅심도 아니고 명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진짜 궁금한 거야. 모두가 나를 막는 상황에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요스트도 답을 몰라. 근데 계속 찾아볼 거야. 또 한 번, 또 한 번. 찾을 때까지. 아니면 산이 그만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2023년 알래스카 데날리. 고도는 6190m.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 한겨울. 요스트는 이번에도 혼자 올라가. 겨울에 데날리는 그냥 추운 게 아니야. 말 그대로 북극 지옥이야. 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텐트를 아예 뽑아버리지. 그게 알아서 몇 주 동안 해가 하나도 안 떠. 완전 깜깜한 밤 속에서 헤드랜턴 하나 켜고 앞으로 몇 미터만 보면서 걷는 거지. 남은 전부는 그냥 새까만 허공. 요스트가 굳이 데날리를 고른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게 훈련이야. 에베레스트 3번째 도전 전 자신을 시험해보는 거지. 여기서 버틸 수 있으면 저 무서운 서릉 루트도 갈 수 있겠다는 확신 있어. 만약 안 되면 아직 갈 길이 더 있다는 뜻이고, 첫 며칠은 그냥 한파랑 싸움이야. 핸드폰 배터리는 1시간 만에 얼어서 꺼지고, GPS도 제대로 안 되고, 음식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버너로 녹여야 먹을 수 있어. 텀블러 속 물도 잠깐만 내버려두면 얼음이 돼버리고, 그나마 옷 안에 넣어야 좀 버텨. 숨 내쉴 때마다 입 주변에 얼음이 껴서 어느새 얼굴에 얼음 마스크가 돼. 하루 끝나면 수염에 서리가 하얗게 끼고 속눈썹도 다 엉겨붙어. 여기서 느끼는 외로움은 또 달라. 에베레스트는 산 아래에도 어디선가 다른 팀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겨울 데날리에는 아무도 없어. 산 전체에 딱 나 혼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졌지. 뭔가 있으면 도움도 없어. 정말 아무도 못 오는 거야. 구조 헬기는 이런 날씨에 절대 못 뜨고 오직 나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해. 내가 팀이고, 내가 닥터고, 내가 내 자신을 끌어주는 멘토지. 이런 게 사람 눈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 처음엔 외로움이 진짜 심하게 와. 누군가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고, 여기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이 필요해.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뭔가 머릿속에서 딱 바뀌어. 요스트도 이제 자기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지. 남의 말, 외부의 소음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숨소리, 생각, 걷는 리듬까지. 그때 깨달아. 외로움이라는 게 방해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걸. 혼자 있으니까 굳이 남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팀 때문에 소모전 할 일도 없어. 의사결정도 내가 금방 할 수 있어. 오직 나한테만 책임지면 되니까. 내 몸, 내 마음 다 내 감각으로만 체크하니 결국 더 강해지는 거지. 5000m쯤 되면 텐트에서 밤을 보내. 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텐트가 바람에 덜컥대지만 겨우 버티지. 요스트는 침낭 속에서 생각해. 내가 여기서 이 깜깜하고 추운 데서 혼자 해낼 수 있으면 에베레스트도 가능하겠지. 이게 자만이 아니야.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된 거지. 드디어 데날리 정상까지 올라가. 그 어둠 속에 머리에 랜턴 불빛만 켜고 저 위에서 허공을 바라보는 거지. 인증샷도 없고 국기 꽂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순간 조용하고 개인적이고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진짜 힘든 게 남아. 하산이지. 다리는 추위랑 피로에 벌벌 떨리고 손가락은 거의 말을 안 들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사람을 휙휙 넘어뜨리고 올라갈 때 보였던 크레바스도 이제 눈밭에 가려져서 일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가며 내려가야 해. 몇 번이나 그는 걸음을 멈춰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요. 랜턴 빛이 비추는 곳은 정말 좁은 원뿔 모양뿐 그 외엔 끝도 없는 검은 구멍 같거든요. 시간은 끝없이 길어지고 그는 느릿느릿 마치 진득한 공기 속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매번 내딛는 발걸음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자기 몸과 싸워 이기는 작은 승리예요. 드디어 캠프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건 환희가 아니에요. 그저 안도의 숨이 나오죠.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돼요. 외로움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힘이 돼요. 집중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건 모두 지워버려서 결국 나와 산, 이 둘만 남아요. 에베레스트. 할 수 있다라고 느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해발 8,000m에서는 뇌가 진짜로 굶주립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생리학적인 사실이에요. 그곳의 공기는 해수면의 산소양의 3분의 1밖에 없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몸에 들어오는 산소는 너무 부족하죠.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폐도 완전히 혹사당합니다. 그래도 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해요. 뇌세포들이 서서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죽기 시작하죠. 등방아들은 해발 8,000m 위를 죽음의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게 과장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몸은 그 고도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죽어갑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 과정을 조금은 늦춰줘요. 마스크를 쓰면 뇌에 산소가 더 들어가고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맑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을 내리고 눈과 손이 제대로 이어져서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런데 요스트는 마스크 없이 갑니다. 다른 등방아들은 뒷배낭에 산소통, 튜브, 조절 장비까지 챙기는데 요스트는 딱 자기 폐뿐, 자연이 준 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숫자가 냉정하게 알려줍니다. 8,000m가 넘는 산에 오르는 사람 중에 산소 없이 성공한 건 100명 중에 겨우 6명 뿐이에요. 나머지 94명은 산소 보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만큼 위험이 커요. 성공할 확률은 바닥이고 죽음의 확률은 확 뛰어오르죠. 산소 없이 고도에서 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생각이 느려져요. 발을 어디에 디딜지, 카라비너를 어떻게 고정할지, 이런 간단한 결정도 몇 분이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환각이 찾아와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허상을 만들어내거든요. 누군가 보이기도 하고 없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허공에 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엔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손이 말을 안 듣고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요. 이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헷갈리고 갑자기 멈춰서서는 왜 멈췄는지도 까먹어요. 그리고 만약 제때 내려오지 못하면 그냥 자리에 앉은 채로 일어설 수 없게 돼요. 몸은 꺼져버리고 의식도 사라지고 산이 당신을 가져가 버립니다. 요스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직접 사례를 연구했고 산소 없이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는 알아요. 이 고도에서 실수하면 잃는 건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의식이고 결국 싸움이라는 걸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방심할 수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철저한 자기 컨트롤이고 판단마다 머릿속 안개와 싸움이죠.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사람 살리는 기술조차 포기하고 죽음의 구역에 그대로 들어가는 걸까요? 요스트의 대답은 의외로 심플해요. 바로 그 위험이 인기 많은 등산과 진짜 등산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오르면 매년 수백 명씩 돈 내고 따라가는 여행객들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수 있어요. 이들은 이미 짜여진 경로로 지원도 받고 산소통도 챙긴 채 올라가고 있어.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지. 진짜 한계는 바로 너와 산이 마주하는 순간이야. 중간에 껴드는 거 하나 없이 인공적인 도움도 없이 오로지 내 몸, 내 의지, 내 머리만으로 자연을 상대하는 거지. 원래 이 높이에 인간을 맞춰서 만든 자연이 아니잖아. 이게 진실이지. 이게 진짜야.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순간인 거지. 에베레스트의 겨울은 그냥 여름보다 좀 더 추운 버전이 아니야. 완전 딴 세상이야. 겨울 바람은 진짜 미친 듯이 몰아쳐. 초속이 시속 150, 200km 가까이 된대. 그쯤 되면 바람이 무기가 되는 거거든. 사람을 그냥 밀쳐서 날려버리고 바위에 내던지고 텐트마저 뿌리째 들어 날려버려. 숨 쉴 틈도 없어. 바람이 내 폐의 공기를 빨아내니까 네가 들이마시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서 있기조차 버거워.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날려가는데 걷는 건 말할 것도 없지.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져. 이건 뉴스에서 보는 숫자가 아니야. 바로 현실이야. 쇠가 부러지고 로프는 갈라지고 사람 피부는 순식간에 동상에 걸려. 눈조차 땅 위에 쌓이지 않아. 다 바람에 날려가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고 경사는 빙판처럼 미끄럽고 위험해져. 8,000m급 겨울 등반은 정말 드물어. 알피니즘 역사 전체를 통틀어봐도 그런 등반은 100번도 안 됐어. 비교하자면 여름 에베레스트엔 매해 수백 명이 오르지만 겨울엔 진짜 소수만 시도해. 그리고 거의 다가 팀으로 움직이지. 니르말 푸르자라는 네팔 등반가는 2021년에 겨울 K2에 올랐어. 하지만 그때도 10명이 한 팀이었어. 서로 안전을 지키고 짐도 나눴고 멘탈도 서로 챙겼지. 이탈리아 등반가 시몬 모로랑 데니스 우르부코도 겨울에 난가파르밭을 올랐지. 그때도 3명이 한 조였어. 밧줄로 묶여있고 계속 연락하면서 움직였지. 겨울에선 팀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야. 한 명이 텐트 치면 한 명은 밥 준비하고 또 한 명은 경로 체크하는 시기야.
한 명이 얼어붙으면 나머지가 데워주고 한 명이 길을 잃으면 다른 이가 이끌어줘. 팀 그 자체가 생존 시스템이지. 근데 요스트는 혼자 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른 극한의 선택이야. 누구랑 같이 다닐 수도 있었고 팀도 만들 수 있었지. 근데 일부러 혼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기 한계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세이프티도 없고 역할 분담도 타협도 없어. 한겨울 에베레스트. 그것도 산소 없이 단독으로 가는 건 그냥 들어봐도 거의 자살 같은 조합이야. 각각이 다 위험천만한 건데 이걸 다 묶어놓으면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어져. 사는 실수 한 번 용납을 안 해. 겨울은 두 번의 기회조차 안 주고 혼자라면 백업 플랜도 없는 거지. 겨울 에베레스트를 혼자서 진짜로 버틸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 그만큼 이건 진짜 경계선이거든. 그 선을 넘어서면 인간이 더는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는 공간이야. 거기선 자연이 룰을 정하고 넌 따르거나 사라지거나야. 지금 요스트는 그 경계에 서 있어. 그리고 그걸 넘어가려고 해. 목숨 걸고 무모한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거야. 아무도 안 가본 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직 답은 없지만 직접 가서 그걸 찾으려 해. 2023년 12월 28일 저녁이야. 에베레스트 서쪽 능선. 요스트는 해발 7,000m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어. 금방 어두워져. 바람은 쉴 새 없이 울부짖고 기온은 영하 45도. 그는 결심하지. 계속 올라가자. 캠프 없이. 멈추지도 않고 오직 위로만. 엄청난 위험이야. 대개 등방아들은 중간 캠프를 세우거든. 거기서 밤도 보내고 몸도 좀 쉬고 날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요스트는 그걸 포기해. 진짜 가볍게 단 한 번에 오르기로 한 거지. 성공하거나 돌아가거나 선택지는 둘뿐이야. 처음 100m는 괜찮아. 몸도 잘 따라주고 호흡도 괜찮고 생각도 맑아. 근데 7,000 넘어가면 모든 게 달라져. 100m마다 전투야. 산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거지. 폐가 타들어가고 심장이 쿵쾅거려 머리가 핑 돌아. 산소가 너무 부족해. 산소통 없이 올라가면 한 번 숨 쉴 때 필요한 양의 3분의 1밖에 못 마셔. 뇌는 점점 굶주리기 시작해. 언덕엔 눈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얼음이 맨살을 드러내. 그 빙판은 정말 미끌미끌하고 예측 불가에 진짜 위험하지. 요스트는 아이스엑스를 받고 한 걸음 내딛고 또 받고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차근차근. 서두르면 안 돼. 실수는 더더욱 하면 안 돼. 한 번만 잘못 디뎌도 끝이야. 수백 미터를 멈추지도 못하고 굴러 떨어질 수 있어. 해발 7,200m쯤에 오면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해. 생각이 흐려지고 반응도 느려져. 요스트는 멈춰서 숨을 고르고 집중을 해보려 애써. 시계를 봐도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감도 안 잡혀. 1분일까, 10분일까, 1시간일까? 시간이란 게 점점 의미가 없어져. 남는 건 오직 한 걸음, 또 한 걸음 반복뿐이야.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갑작스러운 돌풍에 쓰러질 뻔해. 그는 몸을 바짝 붙이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다시 앞으로 나가. 완전한 어둠 속 머리에 건 랜턴 불빛은 앞에 딱 몇 미터만 비춰줬어. 나머지는 다 끝없는 암흑. 우주에 혼자 남은 느낌이 들어. 아무 소리도 아무 사람도 아무 생명도 없어. 오직 나와 바람 그리고 산만 존재할 뿐이야. 7,400m. 요스트는 GPS 트래커를 확인해. 고도 측정기가 7,488. 그의 시계는 7,537이라고 나와. 오차가 나는 건 흔한 일이지. 중요한 건 지금 그가 겨울의 서쪽 능선에서 프랑스 팀이 거의 40년 동안 기록했던 7,500m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야. 그의 새로운 기록이지. 하지만 정상에 아직도 멀어. 1,000m 넘게 남았어. 그때부터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신호를 보내. 다리가 풀리고 손이 달달 떨려. 머리는 너무 흐려져서 위아래 분간도 잘 안 돼. 요스트는 멈춰서 위를 바라봐. 칠흑 같은 밤. 정상은 너무 먼 곳에 있어. 그는 돌아서기로 해. 무서워서가 아니야. 포기해서도 아니야. 그냥 알아. 더 가면 죽을 거라는 걸. 몸이 한계에 달했으니까. 100m만 더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뻔히 보여주지. 뇌가 멈추고 몸이 멈추고 산이 널 가져가는 거지. 기록은 세웠어. 겨울에 혼자 산소 없이 서쪽 능선에서 그 누구도 그보다 높이 오른 적은 없어. 하지만 정상은 여전히 저 위에 남아있지. 이건 패배가 아니라 배움이야. 이제 요스트는 어디까지가 자신의 한계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야. 다음에 돌아올 땐 더 강해져서 올 거지. 알파인 스타일이란 게 결국 철학 같아. 가볍게 빠르게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것.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 찍고 바로 돌아오는 한 번의 여정. 중간 캠프도 비상식량도 고정 로프도 없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네가 다 직접 짊어지고 가는 거야. 뭔가 잘못되면 직접 해결해야 해. 혹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요스트는 이런 방식을 일부러 고르는 거야.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게 더 솔직한 거거든. 에베레스트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른바 히말라야 스타일이야. 대원들이 여러 개의 캠프를 세우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적응도 하고 장비도 여기저기 남겨두고 올라가는 거지. 확실히 더 안전하지만 엄청 오래 걸리고 준비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깐 온갖 물품이랑 사람들, 이동하며 오고 가는 모든 걸 다 챙겨야 해. 요스트한테 제일 빡센 건 8,800m 고도에서 텐트 칠 자리를 만드는 일이야. 그냥 평평한 데 찾고 텐트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해보면 거의 지옥이지. 그 높이의 눈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해. 일단 아이스엑스로 일일이 파내고 표면 정리하고 계속 다져야 해. 한 번 힘주면 힘이 쭉 빠지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야. 공기는 너무 희박하고 몸도 이미 완전히 한계야. 게다가 바람이 엄청 몰아쳐. 요스트가 텐트 고정하려고 하면 천이 펄럭이고 막 손에서 튀어나가. 팩을 얼음에 박아도 잘 고정이 안 돼. 결국 균열 찾아서 아이스 스크류 받고 거기에 줄 걸어야 해. 그거 하는 데만 거의 1시간, 아니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어. 고도에서는 시간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 순식간에 갔다가 또 끝없이 느려지기도 하고. 텐트가 겨우 완성되면 요스트는 힘이 빠져서 그냥 안에 드러누워. 부츠도 못 벗고 그냥 누워서 숨만 헐떡여. 심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요스트가 들고 가는 장비는 최소한이야. 텐트 하나, 침낭 하나, 버너 하나, 음식도 딱 필요한 만큼만. 이게 그의 장점이기도 해. 훨씬 가볍고 빠르고 움직이기 쉽지. 근데 반대로 뭐라도 하나 망가지면은 예비품이 없어. 그게 위험 요소야. 알파인 스타일은 모든 양면성이 있어. 한쪽에선 훨씬 빠를 수 있지. 고도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고 적응하느라 몇 주씩 허비하지 않아도 돼. 몸이 아직 강할 때, 날씨가 허락할 때 바로 치고 올라가면 돼. 하지만 취약점은 명확해. 텐트에 구멍 하나라도 나면 바로 노숙. 버너가 망가지면 물도 못 얻어. 발 한 번 삐끗하면 아무도 못 도와줘. 요스트도 그걸 잘 알고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선택하는 거지. 왜냐면 에베레스트 겨울엔 느리게 오르면 그건 곧 죽음이거든. 오래 머무를수록 날씨는 망가질 확률이 커지고 몸도 점점 망가지고 정신도 희미해져. 알파인 스타일이 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작지만 어쨌든 진짜 찬스지. 하산이 항상 등정보다 위험하다는 건 모든 등산가가 아는 사실이야. 사고도 거의 다 내려올 때 일어난다니까. 이미 온몸이 지쳤고 집중력은 바닥나. 정상도 찍었으니 마음 놓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거지. 사는 방심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요스트는 7,488m에서 하산을 시작해. 바람은 점점 세져서 시속 40km는 좋게 될 정도. 돌풍에 사람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해. 요스트는 몸을 바짝 붙여서 아이스엑스로 버티고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몇 발자국 내려가고 또 기다려. 다리가 점점 풀려. 고도랑 피로가 겹친 거지. 몇 시간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 근육이 도통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한 발 내딛는 것도 엄청난 의지력을 짜내야 해. 단순히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이 더 필요한 순간이야. 계속 한 발 한 발에 힘을 쥐어짜서 강제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다 힘으로 버티는 거야. 해발 7,000m에서 요스트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통 구름뿐이에요. 위를 올려다보면 정상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이쯤 되면 요스트는 딱 느껴요. 이제부터는 점점 더 힘들 거란 걸. 몸은 점점 힘이 빠지고 추위는 옷을 뚫고 스며들죠. 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이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혹시나 싶어 손가락을 움직여봅니다. 다행히 잘 움직여져요. 동상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진요. 이제 하산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한 발 한 발 느리고 진짜 진이 빠지고 너무 위험해요. 특히 어두울 때는 어디를 디디는지 잘 안 보여서 실수하면 큰일이죠. 눈에 잘 안 띄는 크랙을 못 보고 밟거나 빙판에 미끄러지기도 쉽잖아요. 요스트는 정말 조심조심 매번 발 디딜 곳을 체크하면서 내려갑니다. 머리에 쓴 랜턴 불빛이 겨우 몇 미터 앞까지만 비춰줘요. 그 너머는 그냥 새까만 공허뿐이에요. 해발 6,800쯤 왔을 때 예전 자기 텐트 자리에 도착해요. 놀랍게도 텐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행운이에요. 바람이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눈이 파묻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요스트는 텐트로 비집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낭 속에 쏙 들어가요.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누워서 숨만 천천히 쉽니다. 몸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아침이 되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다리는 아직도 청은망은이지만 머리가 점점 맑아집니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산소가 많아지면서 머릿속이 또렷해져요. 그제야 요스트는 확실히 알아차려요.
아,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 하지만 정상까지 간 것도 아닌데 8,849m까지는 못 가고 7,488m에서 멈췄잖아요.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요스트한테는 이게 바로 승리예요. 왜냐면 겨울에 혼자 산소통 없이 이 높이까지 서쪽 능선을 따라 오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아무도요. 요스트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많은 걸 배웠어요. 길을 완벽하게 알게 됐고 어디가 힘든지, 각 구간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고도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부 경험했거든요. 정상에 오르는 건 사실상 단체 상업팀이나 꼭대기에서 사진 찍으려고 큰돈 내는 관광객들의 목표예요. 근데 요스트의 목표는 달라요.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끝까지 가보고 살아서 돌아와야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냈어요. 몸은 진짜 한계까지 갔지만 그는 살아있고 온전하며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승리인 거죠. 2082년 프랑스인 장 아파나시에프, 장 피에르 파인, 피에르 샤무가 겨울에 에베레스트 서쪽 능선을 따라 올랐어요. 7,500m쯤에서 뒤돌아 내려왔죠. 그 뒤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겨울 서쪽 능선의 한계라고 하면 항상 이 높이를 의미했어요. 요스트는 그들이 남긴 기록도 다 읽어보고 일기랑 사진도 꼼꼼히 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이 멈췄는지 궁금하니까요. 날씨 때문일까? 너무 피곤했던 걸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프랑스 팀은 산소통도 있었고 서로 지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가지 못했죠. 그게 많은 걸 말해주어요. 겨울의 서쪽 능선은 진짜 프로, 자원이 많은 팀조차도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스트는 7,488m까지 오릅니다. 혼자 산소통도 없이 프랑스 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요. 이건 단순히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계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가 오른 루트는 사실 1979년 유고슬라비아 팀의 코스였어요. 그들은 10명이 팀을 이뤄서 2달 넘게 산에 있으면서 엄청난 장비를 들고 겨우 정복했어요. 요스트는 똑같은 길을 하지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구석구석 잘 알아요. 벽이 어디서 시작되고 얼음 경사랑 크랙이 어디 있는지도 다 꿰고요. 구간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직접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무기였어요. 하지만 현지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있는 쿰부 지역엔 시위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산이 상업적으로 변하는 거랑 오염 문제, 그리고 관광객들의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갈등 분위기가 커져만 가고 이동도 더 복잡해졌죠. 게다가 지진까지 겹칩니다. 네팔은 원래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잖아요. 2015년 대지진 이후로 빙하도 훨씬 불안정해졌고 크레바스는 더 깊어지고 아이스폴도 더 위험해졌어요. 예전엔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겼던 루트도 이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든 얼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예고도 없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요스트는 예전 부상도 느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완전히 100%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여기선 사소한 것도 다 변수가 되거든요. 가끔 돌아가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완전 냉정하게 계산해서 내리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스트는 돌아섭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니에요. 경험이 영웅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죽은 영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한텐 더더욱. 살아남은 등반가만이 진짜 가치가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노하우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에베레스트에서의 영웅심은 목숨을 걸어야 해요. 정말로 수백 구의 시신이 아직도 산비탈에 남아있거든요. 얼어붙은 채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요. 그건 산꼭대기를 선택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제때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이죠. 요스트는 삶을 선택해요. 산은 그냥 거기 있을 테니까요. 산이 사라질 일은 없어요. 항상 기다릴 거예요. 요스트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요. 등산화를 벗고 텐트 앞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죠. 서쪽 능선이 하늘로 뻗어나가다가 구름 속에 숨어버려요. 루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상까지는 약 1000m 남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거의 다 왔는데 결국 돌아선 거죠. 누군가는 실패라고 할 거예요. 3번 시도, 3번 후퇴. 하지만 요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산을 보고 패배가 아니라 배움을 봐요. 시도할 때마다 정보가 쌓여요. 어느 부분이 힘든지, 어디가 위험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죠.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에베레스트는 요스트 오기 전 수백만 년을 그 자리에 있었죠. 앞으로도 수백만 년 거기 있을 거예요.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요. 변함없이, 무심하게, 영원하게, 인내심 있게. 기자들은 물어봐요. 다시 올 거냐고. 요스트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다시 올 겁니다. 언제냐고요? 잘 몰라요. 아마 내년 아니면 2년 후. 몸 상태 완전히 회복되면, 허리도 괜찮아지면, 날씨도 좀 맞아주면 그때요. 하지만 꼭 돌아올 거예요. 요스트는 서쪽 능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산소통 없이, 팀 없이, 지원 없이 알파인 스타일로 쭉 오르는 걸 목표로 해요. 겨울엔 아무도 이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미친 도전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도 요스트한테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목표는 단순히 정상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르느냐에 있어요. 요스트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영웅심도 없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냥 담담해요. 그건 고도의 무서움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에요. 그는 산이 생명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봤고 자기 몸이 어떻게 버티다 꺼져가는지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갔지만 요스트는 돌아섰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고 명예욕도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내 한계는 어디일까? 남의 한계도 아니고 통계로 나오는 숫자도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 완전 진짜 얘기입니다. 요스트는 해발 7,488m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혼자서요. 근데 요스트는 알아요. 한계라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경험이 쌓이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타이밍만 맞으면요. 그래서 요스트는 계속 찾아 나설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상? 아니면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일까요? 관광객들한테 중요한 건 정상이에요. 인증샷, 인증서, 인정받는 거죠. 하지만 요스트한테 진짜 중요한 건 그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니까요. 정상은 그냥 지도의 점 하나일 뿐인데 길 자체는 평범한 독일 소도시 청년을 가능성의 끝에 다다를 수 있게 바꿔주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도 줘요. 그리고 또요. 산은 기다려요. 요스트도 기다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세요.